네, 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학 이론 강의 19강으로 표본 분포와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제가 인문 강의 시리즈에서도 다룬 내용이에요. 보고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해당 영상의 링크를 우측 상단 및 영상 설명란에 걸어 놓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집단이란 우리가 연구하거나 알고 싶은 대상의 전체의 집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을 때 대한민국 전체 남성이 바로 모집단이 되겠죠. 그리고 표본의 정의도 살펴보면은 표본이란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한 대상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남성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은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일부만 조사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출된 모집단의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래 예시가 나와 있죠.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은데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해 남성 5,000명만 추출하여 조사하기로 했다면 이 5,000명의 남성이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표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표본 분포를 알아보려면은 표본 통계량부터 알아야 되는데 표본 통계량이란 간단합니다. 표본의 평균 혹은 표본의 분산 등을 우리가 표본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본 통계량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표본을 다시 뽑을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표본 통계량을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들에서도 배웠듯이 확률 변수가 특정 값을 취할 확률이나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도 있었죠. 이렇듯 확률 변수가 특정 값을 취할 확률이나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보여주는 걸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는 것도 배웠었어요. 표본 통계량도 결국 확률 변수기 때문에 이처럼 특정 값을 취할 확률이나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를 우리가 표본 분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30인 표본을 1만 번 추출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1만 번 추출한다는 거는 표본 30개를 뽑는 작업을 1만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많이 반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매번 표본 평균을 계산해서 1만 개의 표본 평균을 구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결과 표본 평균이 174에서 175 사이에 있을 확률이 약 20%, 그리고 175에서 176 사이에 있을 확률이 약 17%로 나타났다면은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표본 분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 강의들에서 배웠던 것은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는 방식이었죠. 일반적으로 확률 분포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그 표본 평균 값이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표본 분포에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와 표본 분산의 확률 분포 등이 있는데요. 먼저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렸듯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이므로 기대값, 즉 평균을 가집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평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대한민국 전체 남자 중에 30명을 뽑아서 평균 키를 구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평균 키가 바로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표본으로 30명을 다시 뽑아 또 평균을 구하고 이 과정을 아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표본 평균, 두 번째 표본 평균, 세 번째 표본 평균 등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표본 평균들이 보통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지만 이 모든 값들의 평균을 내보면은 결국 모집단의 평균 μ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비용상의 문제로 인해 표본 추출 과정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 결국 모집단의 평균도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 자체가 확률 변수인 만큼 표준 편차나 분산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표준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요.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 즉 표본으로 뽑힌 개체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이므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를 제곱해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는 그 값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n이 커질수록 전체 표준 오차 값은 작아진다는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n이 클수록, 즉 표본으로 뽑힌 개체의 수가 많을수록 표본 평균들의 변동은 점점 작아지고 표본 분포는 모집단 평균 미우 주변에 더욱 밀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표본 평균도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확률 분포의 모양이 정규 분포의 모양과 유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그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처럼 확률 분포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뮤라는 것을 배웠었죠. 따라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은 모집단의 평균 근처에 있는 값들이 표본 평균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모집단의 평균에서 먼 값일수록 표본 평균으로 나올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 남성 모집단의 평균 키가 175라는 걸 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표본으로 50명을 뽑았을 때 그 표본들의 평균 키도 175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에서 먼 값, 이를테면 170이나 180이 표본 평균으로 나올 확률은 낮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표본 분산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분산을 구할 수 있고 이를 S제곱으로 표기한다고 이전 강의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데 표본 평균과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도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표본으로 뽑힌 개체들끼리 격차가 커서 분산이 크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격차가 작아서 분산이 작게 나오기도 할 테니까요. 따라서 표본 분산도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이처럼 매번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표본 분산이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 등을 알려주는 분포를 표본 분산의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전제 하에서 표본 분산이 포함된 다음의 값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고요.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이므로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충 카이-제곱 분포의 모양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카이-제곱 분포의 모양은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n은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유도인 n-1은 2가 돼서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그래프의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n은 3이라고 했으므로 이 좌측에도 n에 3을 대입하면은 시그마분의 2s제곱은 결국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의미예요. 이를 그래프를 통해 한번 해석해 보자면은 이 값이 0과 2 사이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보다 큰 값을 취할 확률은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심극한 정리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같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충분히 큰 표본,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인 표본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여 추출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정리를 의미합니다. 즉 모집단의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심지어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나라건 보통 소득 분포는 오른쪽 꼬리가 긴 모양의 분포를 가집니다.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위의 그림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소득은 보통 저소득층 구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 있고 고소득층 구간으로 갈수록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예요. 따라서 소득 분포는 보통 오른쪽 꼬리가 긴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국민들 중 50명의 사람을 뽑아 표본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고 쳐볼게요. 그렇다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아래 그래프처럼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위의 그래프는 어떤 나라의 국민 중 한 사람을 뽑아 그 사람의 소득을 조사했을 때 그 사람의 소득이 이 위치, 즉 모집단의 평균보다 낮은 곳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 하지만 50명을 뽑아 50명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그 값은 모집단의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즉, 한 명만 뽑았을 때는 그 사람이 모집단의 평균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50명을 뽑아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평균 소득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다른 예시를 통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반 학생들 10명의 수학 점수가 다음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10점이 2명, 20점이 3명, 나머지 30, 40, 50, 60, 70점이 각각 이렇게 한 명씩 있습니다. 분포로 나타내주면 위에 그래프처럼 나타낼 수가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분포가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 3명을 뽑아서 표본이라고 하고 그 표본 평균을 구해볼게요. 이때 표본 평균은 어떤 값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표본 평균이 취할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가장 큰 3개가 우연히 뽑히면 표본 평균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겠죠. 따라서 50, 60, 70점인 학생 3명이 뽑혔을 때의 평균인 60점이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최소값은 가장 점수가 낮은 학생 3명, 10점, 10점, 20점 이렇게 3명이 뽑혔을 때의 평균이 되겠죠. 따라서 표본 평균의 최소값은 약 13.3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자료는 10점부터 70점까지가 범위였죠. 근데 표본 평균은 범위가 13.33에서 60점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표본 평균은 어찌되었건 몇 개의 데이터를 합해서 평균을 내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값들이 다른 값들과 섞이면서 극단성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는 길게 퍼져 있던 데이터가 표본 평균에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기울어진 분포가 아니라 이렇듯 좌우 대칭형의 분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하는 원리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뮤이며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므로 표본 평균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만큼이나 통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내용인데 그동안 강의에서 언급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비율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비율이란 어떤 특성을 갖는 개체수에 대한 비율, 보통 P라고 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단 전체가 대문자 n개이고 이 중 어떤 특성을 갖는 개체수를 m이라고 하면은 전체 대상 중 이 특성을 갖는 대상들의 비율 p를 n분의 m으로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체 모집단이 1만 명이고 이 중 남자가 5천 명이라면은 남성의 비율 p는 만분의 5천이 되어 0.5가 되겠죠. 이때 남성의 모비율이 0.5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본 비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표본 비율이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 중 어떤 특성을 가진 개체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본 비율은 모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보통 p-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으로 n개의 개체를 뽑았고 이 중 x개가 어떤 특성을 가졌다면 표본 비율 p-은 n분의 x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한 만 명의 모집단의 사람 중 표본 100명을 뽑았는데 그중 남자가 49명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 n은 100, x는 49라고 할 수 있죠. 남성의 표본 비율은 100분의 49,
즉 0.49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모집단의 비율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집단의 모비율이 P이고 각 개체를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본 N개 중 해당 특성을 가진 개체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이 확률 변수 X가 시행 횟수가 N이고 성공 확률이 P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전체 모집단에서 남자의 비율이 P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이 P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한 명을 추출했을 때의 결과가 남자일 때를 성공이라 가정하면은 성공 확률은 P라고 할 수 있고, 이 추출 결과는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러한 실험을 서로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하고 그중 남자가 뽑힌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이는 총 n번 시행해서 성공 확률이 p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시도 횟수가 n, 성공 확률이 p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집단의 모비율 p를 알 수 없을 때는 표본 비율 p 햇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비율 p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는 모집단의 평균 뮤를 알 수 없을 때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평균 뮤를 추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본 비율의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본 비율도 표본 평균처럼 중심극한 정리가 적용됩니다. 모집단의 모비율이 P일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반복해서 추출한다고 하자. 각 표본에서 계산한 표본 비율 P 햇은 표본 추출을 시행할 때마다 다른 값을 가지며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된다. 즉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이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표본 비율 p 햇의 확률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즉 표본 비율도 여러 차례 표본 추출의 과정을 반복해서 그 분포를 조사해보면 그림에서 보시듯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본 비율의 기대값과 분산을 알아보면은 기대값은 일단 모비율 p와 같고요. 분산은 n분의 pq가 됩니다. 즉 이 분포에서 평균은 모비율 p와 같다는 의미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표본을 뽑아 어떤 특정 속성을 가진 개체수의 비율 p 햇을 조사하면은 그 비율은 모집단의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고 모집단의 비율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값들이 표본 비율로 나올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죠. 표본 비율의 분포는 모비율 p를 중심으로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며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작아져 표본 비율들은 p 주변에 더욱 밀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하려면 np와 nq가 충분히 커야 하며 기초 통계에서는 흔히 각각 5 이상 또는 10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np와 nq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공 확률 p가 0.2이고 q가 0.8이라면은 p가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np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np가 5 이상이 되려면은 p가 0.22이므로 n이 25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이렇듯 np와 nq 중 작은 값이 최소 5가 넘어야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표본 비율 p 햇의 분산은 n분의 pq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도출이 되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이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x바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죠? x바는 n분의 x1 플러스 x2 쭉 더해서 xn까지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x바의 분산은 결국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상수는 뭐죠? 이 부분에서 상수가 뭐예요? x1, x2, x3, xn 등은 확률 변수이므로 상수가 아니고 상수는 n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산에 대해서 배울 때 상수는 분산 밖으로 어떻게 빠져나간다고 했죠? 네, 제곱이 돼서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는 뭐랑 같냐면은 n제곱분의 1 베리언스 x1 플러스 x2 플러스 쭉 더해서 xn까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번의 추출 과정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로 베리언스를 취해줄 수 있고, 따라서 베리언스 x1 플러스 베리언스 x2 쭉 더해서 베리언스 x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 확률 변수 x1, x2, x3, xn의 분산은 뭐가 되죠? 바로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 가로 안의 부분은 시그마 제곱이 n개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은 n 제곱분의 1 곱하기 n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왜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지 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암기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표본 비율 p 햇의 분산도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가 근데 p 햇은 어떻게 표기할 수 있었죠? n분의 x로 표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이 p 햇의 자리에 n분의 x를 대입하면은 베리언스 n분의 x가 됨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수인 n분의 1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식은 n제곱분의 1 곱하기 베리언스 x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표본 비율을 의미하는 n분의 x에서 x는 뭐라고 했어요?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시행 횟수가 n이고 성공 확률이 p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앞서 배웠었죠. 따라서 베리언스 x는 여기서 npq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npq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리언스 x 자리에 npq를 대입하면은 n제곱분의 1 곱하기 npq가 되고요.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n분의 pq가 되는 것이죠. 표본 비율 p 햇의 분산이 왜 n분의 pq가 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갖는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본 평균 x바가 3.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리고 기타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표준화 변수 z가 0.568보다 클 확률, 그리고 668보다 클 확률 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문제 풀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률 변수 x는 이산형 확률 변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100개의 관측값으로 계산한 표본 평균 x바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산형 확률 변수입니다. 각각의 관측값이 정수이므로 100개의 관측값을 더한 값도 정수고 이를 100으로 나누어 우리가 표본 평균을 계산하게 되는데 100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0.01 간격의 값만 우리가 표본 평균의 값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즉 표본 평균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값들만 취하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표본 평균도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표본 크기가 100으로 충분히 크다면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따르면 모집단의 분포가 연속형의 분포가 아니더라도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결국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이산형 변수인 표본 평균을 연속형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실제 통계 분석에서도 이산형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많고 각 값들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촘촘하다면 분석 목적에 따라 연속형 변수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본 평균이 3.7보다 클 확률이죠. 여기서 일단 표본의 크기 n은 100이므로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의 확률을 구하는 건 부등식의 양변을 표준화해주고 그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를 해주려면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부터 구해야겠죠. 자, 우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사부터 구해볼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우리가 같다는 걸 이미 배웠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걸 이전 내용들에서 배웠었어요. 따라서 일단 모집단의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이산형 확률 변수의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시그마 x 곱하기 fx, 즉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각 개별 값과 그 개별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고 이들을 모두 더해주면 돼요.
이 공식에 따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1 곱하기 1이 나올 확률 0.1 더하기 2 곱하기 2가 나올 확률 0.2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를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답은 3.6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분산부터 구해볼게요.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이전 강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음을 배웠었어요.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우리가 x의 기대값은 이미 구해놨죠. 따라서 이 부분은 3.6의 제곱이 되고요. x제곱의 기대값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x제곱의 기대값은 이전 강의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구해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확률 변수 x의 제곱에 그 확률 변수 x가 나올 확률 fx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를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를 계산해 보시면은 15.2가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x제곱의 기대값이 15.2이므로 이 전체 부분을 다시 계산해 보면은 2.2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집단의 분산은 2.24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고 했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표본의 크기 n은 100이고 모집단의 분산이 2.24이므로 결국 이 값은 0.0224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세 가지의 값 중 두 가지는 구한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3.6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0.0224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표준화를 하려면 표준 편차도 알아야 되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알아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을 취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윗부분의 이 분수에 제곱근을 취해줘 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되죠. 루트 100분의 루트 2.24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 2.24가 얼마인지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져 있죠. 1.497이라고. 따라서 이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루트 100은 10이니까 10분의 1.497이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은 0.1497이 되겠네요. 따라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0.1497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 x바가 3.7과 같거나 그보다 클 확률을 구해볼게요. 우리가 이 양변을 모두 표준화해 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좌변은 확률 변수 x바, 즉 표본 평균을 표준화해 주는 것이므로 표준화 변수 z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우변은 실제로 계산을 해 보시면 약 0.668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표준화된 변수 z가 0.668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 0.668보다 클 확률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25.67%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표본 평균 x바가 3.7보다 클 확률은 25.67%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답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3.6, 표본 평균의 분산 0.0224, 그리고 표본 평균이 3.7과 같거나 그보다 클 확률은 25.67%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국민 중 A당 지지자의 비율은 0.5라고 한다. 국민 중 36명을 표본으로 뽑았을 때 A당 지지자일 확률, 즉 표본 비율에 관한 확률이 다음과 같을 경우를 구하라. 단 표준화 변수 z가 0.241보다 작을 확률은 59.52%이며 6분의 0.5는 0.083이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국민 중 A당 지지자의 비율이 0.5라고 했죠. 이는 모집단의 비율, 모비율 P가 0.5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 N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36명이므로 3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NP 값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NP 값은 18로 여유있게 5보다 크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표본 비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36명을 무작위로 추출했을 때 표본에서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 즉 표본 비율 P 햇이
0.48 이상 그리고 0.52 이하일 확률입니다.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이 부등식의 모든 변화를 표준화해줌으로써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겠죠? 우선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다고 우리가 앞서 배웠었죠. 따라서 0.5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분산해서 이제 루트를 취해주면 되니까 루트 n분의 pq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n과 pq 값을 대입함으로써 한번 구해볼게요. n은 36이죠. 그리고 성공 확률 p는 0.5, 실패 확률 q도 0.5이기 때문에 분자 부분은 0.25가 돼요. 이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6분의 0.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6분의 0.5는 0.083이라고 했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표본 비율 p 햇의 표준 편차는 0.083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으니까 이 부등식의 모든 변을 표준화해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0.48에서 표본 비율의 평균인 0.5를 빼주고 표준 편차인 0.08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 p 햇에도 평균인 0.5를 빼주고 0.083으로 나눠주고 우변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면은 맨 좌측변의 값은 마이너스 0.2241이 되고요. 가운데 값은 표본 비율 p 햇을 표준화해준 값이므로 표준화 변수 z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도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0.241이 나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확률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표준화된 변수 z가 0.241보다 작을 확률이 59.52%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가 59.52%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우측 부분. 이 우측 부분의 확률은 약 40.48%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좌우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0.241보다 작은 지역의 확률도 40.48%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딱 이 중앙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 19.0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0.241과 플러스 0.241 사이에 있을 확률이 19.04%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인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9.04%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